여기에 여러분 주요 법령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에 계속 많이 보시면 좀 도움 될 거고, 이게 전에 판례 공부 이제 안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오늘 좀 제가 빨리 해가지고 쫓아오기 힘들 수도 있는데 자주 보세요. 그냥 계속 보세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원래 하나 할 때 제가 수업할 때 한 20분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당 5분에 하니까 빨리빨리 하니까 좀 이해하셔야 되고, 또 이제 재밌는 얘기 섞어서 하면 되는데 오늘 안 끝나요. 재미없어요. 안 끝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배우는 거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 보면은 답답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거 너무 암기 많이 하시고, 제가 보기엔 뭐 누구나 또 사람마다 틀릴 수 있지만 쓸데없는 거 암기하시고, 그렇죠? 쓰지도 않을 거 암기하고, 쓰지도 못할 거 암기하고, 그렇죠? 본인이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암기를 하든지 하세요. 그렇죠? 혼자 써버려 보고 쓰지 마시고, 뭘 해도 뭐 지금 뭐 이미 늦었지만 내년도 있는 거니까 보고 쓰지 마세요. 보고 쓰면은 하나도 안 늘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 600명, 700명 뽑나요? 뭐 회사까지 하면 한 1000몇백 명씩 있잖아요. 그 중에 돈 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 벌려면 뭐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없으면 그냥 하기 힘들어요. 물론 기장 하시는 분들도 돈 잘 벌죠. 기장만 하고 뭐 아무것도, 나는 뭐 불복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기장이나 하고 살래. 이게 라이프 스타일, 워크 앤 라이프, 이게 밸런스가 맞는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인생 커피 밸런스가 안 맞네. 저기 보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 돈 벌고 싶으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항상. 자, 이제 법인세 가보겠습니다. 법인세. 유명한 판례예요. 저한테는 유명하지만 여러분한테는 유명하지 않은 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론스타가 있었어요. 외로운 별 아시죠? 외로운 별. 그래서 파트너십 미국 회사가 있었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부동산 살 때 어떻게 사냐면, 이 빨간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벨기에에다 법인 하나 만들고, 그 벨기에 법인이 우리나라에 법인 하나 만들어요. 주식을 100% 가지고 있고, 이 법인이 부동산 사는 거예요. 부동산. 그럼 부동산 팔고 싶으면 부동산을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팔면 돼요? 주식 팔면 되죠? 돈이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제 쟁점이 된 거는 원천징수를 해야 될 거예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될 거예요. 여기. 근데 벨기에 조세 조약에 따르면 원천징수 안 해요. 근데 이제 요 사건에서 벨기에 A 법인은 아니다라고 본 거야. 법인이 아니다. 이건 큰 쟁점이 되지 않았어요. 실질과세. 우리 전에 배웠던 거 오늘 배웠잖아요. 실질과세에 따라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 얘다. 근데 문제는 제가 파트너십이란 말이에요. 파트너십. 저도 요즘에 하는 거 있는데 파트너십 관련해서 뭐 원천징수 하는 거 있거든요. 빈포리에 뭐 우리 친구가 한번 상담 왔을 때 했는데 뭔 얘기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 있어요. 본질은 외국 법인이냐, 이제. 작년에 비영리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제 외국 법인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외국 법인에서 쟁점은 외국이냐, 법인이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외국이냐, 법인이냐. 자, 외국이냐, 아니냐. 외국과 내국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외국 법인이냐, 내국 법인이냐를 다루는 기준은 본점 소재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옛날 법이 그랬어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외국이냐 내국이냐를 나눴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관리 지배주의를 가고 있어요. 즉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 법인은 아니고, 관리 지배 장소가 국내에 있다라면 내국 법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절충하고 있어요. 절충하고 있다. 즉 실질적 관리 장소라고 얘기하죠.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다라면 국내 법인, 그렇죠?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없다라면 외국 법인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외국이냐 내국이냐는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외국 법인도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치점이 뭐가 돼요? 법인이 아닌 단체죠.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인데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비거주잖아. 얘는 비거주자가 될 수 있죠? 또는 공동사업, 조합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 법인도 법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인에. 그러니까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혹시 얘네들이 비거주자나 혹은 조합이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조합이냐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본질은 뭐냐면 론스타 펀드 얘가 외국 법인이냐 외국 법인이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판례고 이 판례에 근거해서 시행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이렇고 전부 매각하니까 과세관청은 론스타 펀드 있죠. 저 펀드를 비거주자로 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거예요. 즉 요거로 봤다는 거죠. 요거로. 비거주자로 봐서 펀드 자체에다가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외국 법이니까.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된 과세 처분인 건 분명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익을 분배해서 펀드니까 이익을 분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얘를 비거주자로 하는 건 매우 잘못된 과세 처분이었어요.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적용하든지 법인으로 봐서 원천 징수하든지 아니면 조합으로 봐서 이익 분배로 가든지 구성원을 다 찾아야 되겠죠.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게 안에 구성원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이 판례 나온 다음에 사실은 이제 구성원 찾아서 다시 과세를 했어요. 여기 여러분 안 배우고 있지만 구성원 찾아서 과세했는데 그것도 또 졌어. 구성원에게 주소를 잘못 적었다 해가지고 그것도 졌어. 그래서 이제 구성원 주소 찾아가지고 과세했는데 요 근래 또 졌어. 또 다른 이유로 계속 져 계속. 그래서 론스타에서 판례에서 이긴 건 과세관청 이긴 건 단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어쨌든 옛날 휴면 그거 있죠. 설립 그것도 론스타고. 그렇죠? 외로운 별이 진짜 외롭게 투쟁해서 다 이겼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잘못됐는데 그러면 대법원은 이제 법인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줬던 거예요. 쟁점은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인데 여기 방점을 찍었죠? 법인이냐 아니냐. 만약에 외국 법인이라면 론스타를 납세 의무자로 해서 법인세법을 적용했어야 돼요. 소득세법이 아니라. 외국 법인이 아니면 구성원에게 이익이 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죠. 그래서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직접 부가처분했어야죠. 그러면 과세관청의 말이 맞으려면 어때야 되냐면 외국 법인도 아니어야 되고 이익을 분배하지도 않았어야 돼요. 단체였어요. 그냥. 그랬을 때 비거주자로 봐서 직접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실질과세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실질과세 왜? 벨기에 법인은 중간 수단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봤기 때문에 특별히 하지 않고 외국 법인에 해당하려면 일단 외국인지 봐야 되겠죠. 그거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준거법 또는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하는 게 대원칙이었어요. 옛날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선 관리 지배주의를 절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법인이란 법조항, 법인세법 1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외국 법인이란 외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 또는 가로치고 국내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해서 국내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존재한다라면 내국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죠. 이게 외국과 관련된 얘기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외국인지 내국인지. 그러면서 그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즉 등기되어 있으면 그냥 법인인데 등기 안 된 어떤 단체, 펀드나 공동사업의 형태에 있어서 법인인지 여부가 그 다음 쟁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와서 실질적 관리 장소가 뭐냐 판단을 하면 외국이냐 아니냐 할 때 법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실질적 관리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 관리 장소인지 아닌지는 이사회 개최지가 어디냐, 주주총회 열린 장소가 어디냐, 회계장부의 소재지가 실질적 관리 장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국내 사업장. 뒤에서 한번 보겠지만 국내 사업장이란 말은 지점이란 얘기예요. 지점. 우리나라에 법인이 있지 않아요. 외국계 은행에 국내 사업장이 있는 거지 법인이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국내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건 외국 법인이냐 아니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얘는 뭐만 따지는 거예요? 외국 법인인 경우에 국내 사업장이 있다는 건 종합 과세할지 아닐지 따지는 거예요. 그때 국내 사업장 여부를 따지는 거지 외국 법인을 먼저 선점하고 그 안에서 국내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따지는 거예요. 국내 사업장의 판단 기준과 실질적 관리 장소는 전혀 달라요. 왜 필요하냐면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외국 법인이에요. 그럼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하는 거죠. 근데 그 전제를 떠나서 외국 법인이 아니에요. 그냥 내국 법인이에요. 그러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과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그래서 실질적 관리 장소는 외국이냐 내국이냐를 따지는 기준이다.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외국 법인이니까 외국, 그 다음 법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는 시행령이 없었거든요. 단체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있어야만 법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론스타 펀드는 델러웨어에 있는 그 펀드는 이 요건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그 펀드가 독립된 별개의 권리 의무의 주체, 소송의 주체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얘는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적용한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파기 처분을 한 거예요. 이 판례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대통령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법인세법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첫 장인가 둘째 장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외국 법인에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된 시행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그래서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가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물론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유한 책임사원, 보통 LP라고 하죠. 리미티드 파트너, LP로 구성되어 있거나 유사한 국내 단체가 우리나라 상법에 따른 율에 따른 법인의 경우 그 외국 단체를 법인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법인과 관련돼서 쓰면 두 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외국에 대한 얘기, 실질적 관리 장소. 두 번째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을 나누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과세 시기를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제한 납세 의무예요. 그래서 내국 법인은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한다는 게 거주지국에서 모든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국 법인은 원천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에 국가가 뭐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열거주의 적용 여부예요. 내국 법인은 순자산의 증가가 있으면 모조리 과세하는 거예요. 법에 예외 사항을 빼고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법인이라면 국내 원천소득, 열거된 원천소득만 과세하는 거예요.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과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득세법과 같이 열거된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세 실익은 이래요. 그래서 판시사항에서는 론스타 펀드는 구성원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 의무의 주체이니까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거주자로 봐서 소득세법 적용하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뒤에 보면 알게 되는데 론스타 펀드는 똑같은 타입에 대해서 이때는 법인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뒤에서는 법인이 아니다라고 또 한번 주장을 해요. 말 바꾸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또 외국 법인과 관련된 좋은 판례가 있어요. 이게 카지노. 강남에만 가면 오크우드인가? 알아요? 오크우드? 그 옆에 그랜드 뭐 그런 건 몰라요? 우리나라에 이제 카지노 업자들이 있죠. 외국 손님들을 데리고 오죠. 손님. 호구를 데리고 오죠. 호구를. 일단 카지노는 오면 무조건 따죠. 카지노 오면 무조건 따게 돼 있어요. 만약에 못 따면 매출이 없어요. 카지노의 매출은 판돈이 아니라 그날 딴 돈이 매출이에요. 강원랜드 한 40억 따거든요. 하루에. 41억 정도? 우리나라? 그러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매출 한 1조 6천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영업이익 한 6천억 하거든, 걔네. 많은 돈은 아니고. 원래 카지노 하면 그 정도 남아. 우리나라 카지노는 되게 조그만 거야. 다 조그매요. 미국 뭐 이런 데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이런 데 가면 하나당 보통 1조 5천억씩은 남아. 마카오에 있는 거 합치면 삼성전자, 애플, 구글, 페이스북 다 합친 영업이익보다 많아요. 원래 도박이 최고의 장사예요. 도박. 물론 이제 도박을 장사로 볼 거냐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민법상은 카지노는 징역계약이라고 봐요. 민법상은 잃은 사람이 징여해 준 거예요. 얘한테. 좋은 법리죠? 징여해 준 거예요. 징여. 그렇지만 우연의 성패에 따라서 징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어느 손님한테 이길 수도 있고 어느 손님한테 질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 파트는 무조건 이기게 돼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48.5 대 51.5 이렇게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카지노는 무조건 돌아가면 이기는 거예요. 개수만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럼 호구를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면 손님만 넣어주면 돈 버는 거죠? 밀어주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킷이라는 게 있어. 정킷. 그게 뭐냐면 외국의 손님들을 데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강원랜드야 국내 손님 가지만 외국 카지노들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카지노는 무조건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그러면 얘가 잃을 거 아니에요? 잃을 거?
그럼 얘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줘야지 얘네들이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현실에서는 카드를 줘요. 외국인한테. 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어쨌든 카드 하나 주면 그걸 계속 딜링을 하면서 계속 줘요. 포인트를 쌓아주는 거야, 얘한테. 나중에 배우는 콤프 같은 거 쌓아주는데 어쨌든 계속 쌓아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잃은 돈이 오늘 체크가 되고요. 그 수수료를 70% 정도 줘요. 잃은 애가 1억을 잃었으면 70%를 소개료로 줘. 그게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카지노의 현황이야. 70% 줘. 그걸 정킷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애들이 외국 법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됐던 거예요. 한 70%. 진짜 좋은 사업 아니에요? 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면세점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들어가잖아요. 그럼 포인트 쌓아준다는 이유로 뭘 주냐면 카드 줘요. 카드. 그러면 걔가 긁으면 나오겠죠. 얼마 썼는지. 그래야지 여행사한테 15% 떼어주거든요. 보통 걔네들은 그건 판매 수수료 처리하고 따이고 알아요? 따이고? 따이고 몰라요? 따이고 낙가마. 다 어려운 말이네. 어쨌든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보따리상. 그래서 중국 애들은 한 명이 와서 한 화장품 10,000개 사가고 그래요. 10,000개 사가. 한 명이 10,000개. 근데 애누리를 하지. 면세점에서 여러분들은 다 정가 주고 사지만 걔네들은 할인해서 사거든.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외국인을 장사로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장사야. 누군가 소개인이 필요해 항상. 그렇죠? 호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겁을 많이 먹죠? 아, 내가 호구를 당하면 안 되는데 외국 가서 우리가 호구 당하면 안 되는데 항상 호구죠. 그렇죠? 믿을 만한 애가 데리고 간 게 더 호구예요. 혼자 그냥 걸어서 가는 게 나은데 어쨌든 얘네들이 필리핀에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필리핀에 본점을 뒀어요. 필리핀 법률에 따라서 법인격이 부여됐어요. 그러니까 외국 법인은 분명한 거야 얘네들이. 게다가 보니까 주요 투자 의사결정도 필리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외국 법인은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애들이 온 거야. 그럼 국내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 판단이 두 번째 주제예요. 얘들은 우리나라 카지노가 돈 주는 거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원천 징수조차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간주한 거예요. 그럼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필리핀 있을 거 아니에요? 필리핀? 필리핀이라고 해요. 그죠? 한국 있죠? 한국. 그렇죠? 한국 있어요. 그러면 모집은 여기서 하는 거죠. 모집은. 그죠?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지금 안내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국내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가 그 다음 쟁점이에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를 지게 돼 있고 부가세 신고도 다 해야 돼. 카지노에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 전부 다 해야 되고 국내 소득에 대해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주된 활동이 모집 활동이 여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리핀 소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국외 원천 소득이니까. 결국 국내 원천 소득이냐 국외 원천 소득이냐를 가르는 기준의 본질은 국내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국내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판단이 이 판례의 쟁점인데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일단 사무실을 개설했어요. 자, 그러면 고정사업장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국내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는 첫 번째 장소적 요건이 있는 거야. 장소적 요건. 고정된 어떤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고정된 사업장이 있으면 permanent establishment라고 하는데 permanent한 영구적인 사업장이 있으면 일단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근데 재밌는 건 장소적 요건이 만족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장소적 요건이 없어요. 사업장이 없는데도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예외 규정이 있는 거죠. 즉 장소적 고정된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다란 얘기고 고정된 사업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냐면 고정된 사업장은 있지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장소는 있지만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소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 케이스는 뭐냐면 국내 사업장이 없지만 국내에서 지속 반복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누가? 종속 대리인이. 그래서 나의 에이전트, 종속 대리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나의 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할 지위를 가지고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호텔들이 호텔. 하얏트, 힐튼 이런데 총 지배인이 온단 말이에요. 그 지배인이
하나의 국내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부가세 신고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법인세 신고도 다 하고, 이 개인이 받은 돈은 원천징수까지 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많아요. 이런 케이스. 우리나라를 테스트 마켓으로 삼아서 그냥 와서 시험 광고 같은 것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 임상실험 이런 것만 해봐요. 그럼 돈 벌려고 온 게 아니죠? 그냥 실험하고 온 거잖아요. 이건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매출 창출의 직접적인 활동. 그럼 이 사안을 보세요. 직원도 고용하고 모집한 고객을 상대로 교환 업무, 정산 업무, 고객들이 입국하여 출국할 때까지 불편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다 해준 거예요. 사실 여기는 쓸 수 없지만 별짓을 다 했어요, 애들이. 뭔가 나쁜 짓도 다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필리핀 호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중국 호구든 화교든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를 도닥거려서 계속 거기다 넣어야지. 카지노에 넣어야지. 그냥 풀어놓으면 어때요? 한류 뭐 이러면서 남산도 가고 지금 쓸데없는 데 많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카지노로 계속 몰아서 넣어줘야 되는데 소몰듯이 몰아서 넣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데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맛집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호텔 공항에서 맛집도 찾아주고 다 그런 거죠. 여기서 계속해라, 여기서. 그게 매출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너네 사업장은 이게 아니야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 창출에 직접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장소적 요건 다 만족한다. 그래서 보조적 예비적 활동이 아니라 주된 영업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번 소득은 모두 법인세 내라라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 법인 여부. 첫 번째 외국 법인 확실하죠? 주요 투자 의사결정 이런 거 다 일어나니까. 만약에 내국 법인이면 게임 끝난 거예요. 국내의 모든 소득을 과세하니까.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어야지만 지금 국내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국내 사업장 설치 여부. 만약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직접 납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합과세 되고. 국내 사업장 장소적 요건이 있죠.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다. 이때 여러분 법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국내 사업장에는 그 고정된 장소에 대한 얘기예요. 지점, 영업소, 고정된 판매 장소, 공장 6개를 초과하는 건축 장소,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적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우리 세월호 인양 작업했었죠. 이런 게 요거야. 6개월 이상 건축 장소 뭐 이런데. 이게 장소적 요건에 대한 얘기고, 설령 고정된 장소가 일정한 장소가 있더라도 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다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종속 대리인을 통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외국 법인을 위하여 종속적인 관계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있다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 종속적이라는 게 독점적 권한이고 얘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할 때 보통 얘기를 해요. 여러 개를 에이전트 할 때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럼 A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있느냐? 장소적 요건을 일단 충족하고, 그리고 이런 활동이 단순히 고객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 이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에 해당된다. 고정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국내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고 부가세 누락한 거 다 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과세 실익 결국 외국 법인의 소득이 종합과세 분리과세 될 텐데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종합과세 된다. 그리고 국내 원천소득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유동화 전문회사의 미지급 배당금. 아까 이제 개인의 배당금하고 비슷한 사건인데 요 문제로 내기가 좋은 게 권리의무 확정주의도 내고 그다음에 유동화 전문회사와 관련된 이중과세 문제도 낼 수 있어서 30점은 괜찮은 문제예요.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죠. 유동화 전문회사들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중과세를 해결하려고 이런 유동화 전문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잠깐만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한번 과세하고 다시 그 법인의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 등을 받으면 개인에게 다시 과세하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법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개인이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세 공제를 해주고 있고 법인이 주주인 경우에는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일부를 하죠. 이 두 가지 방식의 한계는 전액 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세액공제는 소득세, 법인세율 10%로 가정하고 11% 그로스업 해주는 거고 얘도 전액 되는 경우는 지분 100% 가진 경우만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100% 수입배당금 입금분산입을 적용하지 않죠.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한도로 두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을 테고. 하지만 얘는 진짜 완벽한 거죠. 배당금, 유동화 전문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현실적으로 근원적인 법인 단계에서 선 단계에서 소득 공제하니까 배당 금액만큼 그래서 완벽하게 이중과세 조정을 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고 이제 보시면 그러면 유동화 전문회사를 왜 이중과세 조정을 소득 공제해주고 있는지의 취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주냐?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이유로 모든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유동화 전문회사에만 적용해줘요. 유동화 전문회사는 뭐냐면 돈을 모은 거야. 얘네 셋이서, 그렇죠? 여기 더맨더맨 같아. 어쨌든 셋이서 똑바로 쳐다봐. 어쨌든 세 명이서 같이 투자를 하고 싶어요. 투자. 근데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관리가 되게 어려운 거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 모아가지고 돈을 넣으면 되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땅을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러면 왕창 사 땅을 사는데 왕창 사. 근데 그중에 일부 지역만 개발될 것 같아. 그러면 셋이서 3분의 1씩 땅을 다른 걸 사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만 터지고 얘들은 안 터질 수 있죠. 반대로 얘만 터지고 안 터질 수 있고 얘만 터지고 안 터질 수도 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거야, 같이. 그리고 공유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터져도 3분의 1씩은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유동화 전문회사예요, 기본적으로. 혹은 이런 거 있어요. 카드 채권 같은 거 사요. 한 100만 명 거 사. 근데 얘가 그중에 90만 명 거 샀는데 30만 명 거 부실 채권 30만 샀어요. 근데 얘 것만 유독 잘 터져. 10만 원에 샀는데 1000만 원씩 받아와. 얘는 10만 원에 산 거 다 무너져, 얘네들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만 대박 나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다 모아서 투자하면 그 성과를 같이 분배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투자하기로 한 것뿐이에요. 근데 직접 투자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법인세를 안 내요. 즉 중간에 과세되는 게 없어요. 근데 간접 투자는 이유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투자하면 세금을 내고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아, 직접 투자밖에 없구나. 근데 직접 투자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유동화 전문회사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경우엔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투자하든 똑같은 세금을 물리게. 그래서 조세 중립성이라는 게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유동화 전문회사에게 과세하게 되면 직접 투자에 비해서 세제상 불공평한 대우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유동화 전문회사의 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죠. 조세 중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유동화 전문회사는 지급 배당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저희 회계법인에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만 기장하시는 회계사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유동화 전문회사만 해요. 유동화 전문회사. 증권사 오래 다니셔가지고 친구들이 많아. 회계사 시험 붙은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취직이 안 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조금 늦게 붙으셔가지고 취직이 안 되는데 증권사를 취직하셨어. 증권사 취직하신 다음에 거기서 파생상품이랑 그런 유동화 전문 팀에 있어가지고 야 이거 회계법인 기장 많이 주는데 이거 돈 많이 벌겠다 걔네들 그 생각을 첫 해 들어가자마자 10년을 준비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뭘 준비했냐면 주변에 같은 일 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놓은 거예요. 다 술 사주고 맨날 놀고 자기가 연봉 받은 거 월세 살았어요. 10년 동안 다 술 사주고 놀았어. 이제 서로 충성 맹세를 한 차원쯤에 됐을 때 10년째 개업을 하셨어요. 개업을 우리 회계법인 와서 유동화 전문회사 한 번 가면 한 10년씩 가. 기장료를 꽤 많이 받아요. 계속 받아, 계속. 근데 이거는 10년 동안 가니까 줄지 않죠? 하나가 추가되면 계속 늘어나기만 하잖아. 그래서 돈 엄청 많이 버세요, 진짜. 너무 많이 버세요. 일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되냐면 돈 캐시플로우만 잘 짜면 돼요. 왜냐면 돈이 들어와야 배당을 하니까 이거 캐시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전문가야. 그것만 딱 오자마자 한번 짜놓으면 그대로 10년 가는 거예요. 이게 유동화 전문회사는 매달 결산하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매달 결산하냐면 사업연도가 1개월이야. 원천세를 매월 환급받아야지 현금이 돌아가거든. 그래야 지급배당금이 생기거든. 계속 하는 거야.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그러면 사업연도 1개월짜리 일부러 많이 만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법인세 신고 조정 수수료 1년에 12번 받고 회계감사 수수료 1년에 12번 받는단 말이에요. 엄청 벌어요. 엄청. 그렇죠? 그분이 엄청 후배들도 계속 사주고 그래요. 이 자금력도 이제 충분해. 접대비로 한 달에 몇 천만 원 써요. 진짜 맨날. 같이 골프 치고 오는데 나도 한번 놀러 갔었거든요.
같이 비즈니스 타고 오는데 뒤에 있는 증권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형님이 박모 회계사인데 뒤에서 막 회의를 하는 거야. 우리 박 회계사님 어떻게 잘 되게 도와드릴까? 서로 막 회의를 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아, 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후회했어,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현금을 제때제때 배당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겼다고 무조건 배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채권 형태로 생기면 배당을 못 하죠. 채권 형태로 생긴데 어떻게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네들은 뭐만 하냐면 잉여금, 처분, 결의만 해요. 결의만. 왜냐하면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한 기준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했다고 하니까 현금은 안 나가는 상태에서 채권을 홀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 결의만 해요. 그러면 우리 법인이 배당금에 대한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을 차용하고 있고 소득세법에 따르면 언제가 수입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수입 시기가 되죠. 그래서 수입을 잡았는데 이 유동환 회사가 망한 거예요. 망조가 들어서. 그럼 뭐가 나는 거예요? 대손이 나는 거지, 대손. 이 사안의 쟁점은 뭐였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유동환 전문회사인 상황에서 실제 현금을 배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절대로 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공제만 받기 위해서 잉여금, 처분, 결의를 했는데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라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대법원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잖아. 법에 있잖아. 결의됐으면 미수 배당금 입금 산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개인이었다면 과세 못해요. 개인이었다면 배당금에 대한 대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납세 의무가 성립이 전제를 잃게 돼요. 과세를 못해요. 나중에 발견하고 과세한 거거든. 하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일단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인은 특별한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나중에 차감하면 된다 이거죠. 법인 입장에서 좀 억울한 규정이 되겠죠? 이게 전반적인 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산 종결을 16년에 받았는데 15년에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을법인은 유동환 전문회사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그냥 주총 열어서 배당금 지급 결의로 하였고 지급하진 않았죠. 그런 다음에 파산 났으니까 받을 애는 배당금 못 받겠죠? 그럼 소득세법이었다면 어떻게? 개인이었다면 과세 못하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 하지만 법인이라면 과세할 수 있는 거죠. 법인은 그냥 귀속시기에 가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과세 처분했고요. 쟁점은 당시 유동환 전문회사의 정관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 못해요. 관련 법률에서도 먼저 선순위자들 돈 다 챙겨주고 주주들 배당 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해요. 그렇지만 배당 수입 시기는 법인세법에 명확하게 있죠.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그래서 권리의무 확정주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있죠. 실현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요. 입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손금 규정이 있으면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미지급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이 확정되었을지라도 그 시점에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하면 되지 당초로 소급해서 그걸 입금이 없었다, 수입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법원은 최종적으로 2015년 기속사업연대 미수배당금에 대한 일단 입금 산입하시고 그 다음에 16년에 파산 종결됐을 때 대손금으로 송금 처리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규정을 법인인지 개인인지 나눠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유동환 전문회사에 대해서 우리 규정 취지 이런 것들 같이 물어볼 수 있고 이중과세 문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문제예요. 자, 네 번째 이것도 유명한 거죠. 리베이트죠. 리베이트. 15년에 나온 판례고. 자, 그러면 요거의 쟁점은 법인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손금의 요건이죠. 손금. 손금의 요건. 자, 우리 법인세법의 손금은 첫 번째 조항이 19조 1항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다. 근데 법인세법 문제를 내면서 손금의 요건을 낸 다음에 2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항. 2항의 전제는 뭐냐면 손비는 이 법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 보세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걸 정확히 써야 돼.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그리고 마지막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암기해야 돼. 이런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손금의 요건에서 이 조문이 차지하는 위치가 엄청 커요. 논문 보면 다 이 조항으로 다 해설해요. 다.
요거는 잘 기억하세요. 암기. 법전이 되게 재밌게 써있어. 거나. 또는. 그렇죠? 근데 이게 학설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학설은 1설, 2설, 3설이 있는데 2설이 통설이에요. 송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관련성만 있으면 돼. 아무거라도 하나만 있으면 돼. 1설. 2설은 업무 관련성과 통상성이 있어야 되고 수익 관련성이 있으면 돼. 또는 3설은 다 엔드다. 분명히 법전이 거나라고 돼 있지만 3설은 다 필요하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2설이 대세예요. 2설이. 업무 관련성 그리고 통상성이 있어야 된다. 또는 수익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게 다수설이에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저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저는 학설과 전혀 관련 없게 판단해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사회 질서 이걸 제일 중요하게 해요.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업무 관련성이나 통상성, 수익성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 업무 관련성과 통상성에서는 대법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세법, 일본 세법, 독일 세법 다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성과 통상성은 ordinary하고 necessary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적이고 필요하다는 거죠. 저 necessary라는 말이 소득세법에 가면 필요경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용인되는 요거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하면 납세 의무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선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닥에선 다 준다는 거죠. 이 바닥에선. 그런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에서 밝히고 있는 판시 사항인 거예요. 늘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래서 관련 법률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법률에 위배되어 지출된 비용이라도 반사회 질서를 위배하지 않는다면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통상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겠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따지겠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법관만 판단할 수 있죠? 파이널은 나에게 뭐 이런 거죠. 나에게 마지막 결정권을 달라 이거예요. 법이. 이해하셨어요? 법원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와서 이 사건을 보면 도매상이 있어요. 의약품 도매상. 도매상이 리베이트를 줘요. 리베이트라는 게 많이 사서 고맙다라는 뜻이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판매 장려금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들이 리베이트예요. 두 군데 주는데 한 군데는 약국 개설자에게 주는 거예요. 혹은 병원에 지출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긴 있어요. 아니면 도매상에게 주는 거. 다른 도매상이나 제약사. 그럼 법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반사회 질서를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약을 처방한다는 거. 이제 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의약품이랑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요. 이제 약간 전문 의약품 쪽인데 일반 의약품 여러분들 가서 그냥 감기 걸렸어요. 그럼 약사님이 주는 거 있죠? 이것도 사실 여기에 포함되긴 했어요. 약사님이 주는 거예요. 약사님이 어떤 기준으로 줘요? 이문이 많이 남는 걸 주는 거죠? 약사님이 줄 때 우리한테 무슨 효과가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이문이 많이 남는 걸 준단 말이에요. 간이 안 좋아서 우루사를 사러 가면 우루사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거 광고 많이 해서 그거 비싼 거예요. 효능은 똑같은데 이걸로 사세요 그러죠. 우루사는 35%밖에 안 남는데 다른 약들은 70%씩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파는 거죠. 그게 환자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이라는 게 의약품이라는 게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매 의사결정자가 환자가 아니죠. 소비자가 아니라 중간 단계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사람한테 우리 약 많이 팔아달라고 리베이트 주면 반사의 질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자가 결정할 걸 의사가 결정하는데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일해줘야 되는데 약사도 환자를 위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처방하는 거예요? 약사나 의사를 위해서 처방하니까 이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당시에 법률에 따르면 이 리베이트 주는 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재밌는 게 지금은 불법인데 당시엔 불법이 아니었어. 그래도 법관들이 판단하기엔 의약품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봐서 반사회 질서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란 거야. 아니 도매상이 그 다음에 알아서 팔 일인데 다른 제약회사에 알아서 팔 일인데 도매상이 제약회사에 파는 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유통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어쨌든 그렇게 판단 말이야.
우리나라 제약 도면서의 파이자라는 회사 제약회사에 다시 도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또 팔고 노바티스라는 회사에 또 팔고 또 이래요. 어쨌든 간에. 그럼 요것들은 뭐예요? 직접 처방을 일으키는 약이 아닌 거죠? 그냥 그 전 단계에서 판매해요. 그러니까 많이 사면 많이 주는 게 당연하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반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거야. 이게 1비용이고 2비용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공부하면 1비용만 대부분 배우는데 그게 대법원 판례 요지에 1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전문을 보면 2비용도 검토를 하고 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그래서 쭉 보면 요 판시 내용이에요. 1비용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 질서에 위반하여 지출을 한 것에 해당하고 그 비용은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금의 기준인 업무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을 볼 때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 판례인 거예요. 위법 비용, 통상 비용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접대비인지 여부가 그 다음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저 리베이트 주는 게 접대비가 아니냐. 매출에 직접 대응해서 주면 접대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이 사주니까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상품권도 줄 수 있죠? 그러면 접대비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만 접대비로 본다 이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접대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처분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줬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줬는지 모를 수도 있죠. 상품권 같은 거 현금 줬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줬는지 모를 수 있죠. 그럼 귀속 불분명해. 대표자 상해 처분해요. 일반적으로 송금 인정하지 않고 줬는데 누가 줬는지 알 수 있죠. 그럼 그 사람한테 과세하면 돼요. 약사가 받은 약사에게 과세하면 되고 받은 누구한테? 의사한테 과세하면 돼요. 요 근래 이제 대법원 판례 여러분 여기 나오진 않지만 약사들이 많이 사면 카드 회사로부터 포인트 받아요. 포인트. 그것도 과세 대상이라고 나왔다고. 의약품 구매 많이 하면 신용카드 많이 사잖아요. 그럼 포인트 받아. 나도 이제 원장님들 거래하다 보면 이제 변호사들 포인트 많이 쌓여 있어요. 포인트. 난 이게 카드 포인트 많이 쌓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와이프가 엄청 많이 쌓였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병원들은 약을 그걸 산다고. 나는 원장님, 나 와이프들 굉장히 많거든요. 포인트가.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해도 될 것 같아. 너 집 살라고 그러냐 내가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원장님들은 의사 선생님들 종합병원 의사는 다 카드로 긁어. 다. 의약품 구매를 다 카드로 긁는다고. 그죠? 그게 엄청나. 그래서 나는 원장님은 해외여행을 맨날 공짜로 다녀. 그 카드로. 맨날. 깜짝 놀랄 거 1억 포인트가 넘어. 1억 포인트가. 매년 1억씩은 쌓여요. 카드 포인트가. 그 정도 쌓여요, 여러분들. 1년에 100억씩 결제하면 1억은 당연히 쌓이는 거 아니야? 포인트 1%만 줘도? 쌓여. 그거 가지고 해외 뭐 늘 1등석 타고 다녀, 늘. 그죠? 그거 다 소득으로 봤다는 거지. 당연한 거야, 그것도.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법 비용에 대한 송금을 인정하냐? 위법 소득은 입금은 분명해요. 열거된 소득이면 과세할 수 있어요. 위법 비용의 송금 인정에 대해서 긍정하는 견해가 있죠. 긍정하는 견해는 저기 봐라. 저희 수익 관련성 또는 아니냐, 또는. 또는이기 때문에 위법 비용도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는이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송금 인정하자. 그래서 또 하나는 동등한제의라는 거야. 통상성하고 수익성이라는 게 동등한. 또는이니까 동등한제의니까 아무거나 만족하면 된다. 순소득 과세 원칙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위법 비용 송금 인정돼야 된다는 게 긍정설이고요. 부정설은 뭐냐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 아니냐.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는 통상성과 업무 관련성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송금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법원은 여러분 판단을 저렇게 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사회질서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법조항을 좀 달리 해석한다는 거지. 자, 5번째, 퇴직급여가 과다하여 재직기간 중에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요 판례를 볼게요. 자, 요거는 용인에 건물 하나 사서 판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갑과 그의 남편 을이라고 돼 있죠? 주도적 역할은 갑이었죠. 이게 여러분 아직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여자분들이 집에서 훨씬 힘이 세대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분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저는 그렇게 안 되려고 연금 모든 돈을 다 제 이름으로 해요. 항상. 모든 돈은 제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자,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범위는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부동산을 160억에 사서 261억에 팔았어요. 한 100억 번 거죠. 100억.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100억 정도 법인에 생기니까 이 돈을 빼오고 싶은 거라. 근데 여러분들 이걸 급여로 처리하면 법인세는 별로 안 나오겠지만 어때요? 엄청나게 뭐가 나와요? 소득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서 지급한 게 아니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가 돼서 법인세 내고 소득세 내야 되겠죠. 하시는 거라. 근데 퇴직소득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법인세도 안 내고 퇴직소득세율은 굉장히 낮죠. 짱구를 굴린 거예요. 그럼 퇴직금으로 받자. 급조해서 기획을 한 거죠. 기획을. 그럼 퇴직금이라는 게 소득세법에 어떻게 했느냐, 법인세법에 어떻게 했느냐를 보니까 법인세법에 따르면 정관 등의 그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 지급 규정 내에서 지급하고 정관 등이 없으면 최근 1년간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의 근속연수를 소급한 1년 급여의 근속연수를 감안한 비율로 우리 10분의 1을 한도로 해서 송금 인정한다. 그런 얘기를 납세자들한테 여러분이 한번 가서 해보세요. 납세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관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 얘기부터 한다고요. 정관을 만들었죠. 1월 17일에 임시주총을 개최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싹 변경을 했죠. 그리고 퇴직금 50억씩 받아간 거예요. 100억 난 거 싹 빼간 거죠. 돈이 약간 모자라서 차입도 일으켰어요. 사실 돈 모자라면 퇴직금 받으려고 차입도 일으켜요. 근데 얘네들 기준이 몇 배예요? 화끈하죠. 100배. 매월 받는 그 연봉에 100배를 주겠다라고 한 거. 100배. 화끈한 거죠. 월급에 100배, 월급에 100배. 100배. 상상도 안 가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내 친구가 있는데 어느 회사를 갔어요. 어느 회사. 그래가지고 퇴직금. 근데 일반 직원도 그 회사는 3배씩 줘요. 3배씩. 2배, 3배 막 이래. 괜찮아요. 보통 1배 주는 거잖아. 1배 곱하기 근속연수잖아. 근데 그 회사는 막 3배씩 주고 그랬어요. 내 친구가 저도 그 회사 갈까 말까 하다가 3배 준다고 해서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는데 내 친구 갔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으켜서 걔가 이제 CFO 역할을 했는데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식도 넣어주고 옷바라지도 내가 해줬는데 한 4개월 정도 갔다 왔어요. 4개월 갔다 와서 내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야, 너 4개월 동안 급여 어떻게 했냐? 생활하기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급여가. 괜찮다 회사. 그리고 회계사인데 회계사는 여러분들 학교 갔다 오면은 회계사 자격 취소해요. 회계사 못해요. 그래서 5년 동안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열리게 돼 있는데 윤리위원회 이런 거 열어서 어쨌든 간에 그 5년 동안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회사에 다시 취직했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니네 회사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게 야, 그 세배 계산할 때 근속연수인데 그 4개월 포함하니?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당연히 포함하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 친구가 나 이번에 근속연수 곱하기 3이 아니라 좀 바뀌었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배 했더니 그때 10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10배로. 걔 연봉이 그 당시 한 2억 정도 됐거든요. 2억, 그렇죠? 월에 1년에 2천씩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2천인데 곱하기 10 하면 1년에 2억씩 생기는 거 아니에요. 퇴직금이. 지금 거의 10년 다니니까 한 20억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항상 드는 게 나도 학교 갈 수 있는데 4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독방만 준다면 버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학교는 독방이 좋거든요. 잘 몰라서 근데 면회를 많이 가봐서 알아요. 어쨌든 100배라 준 거야. 100배. 이거 너무한다 이거지. 그래서 과세관청이 과세를 한 거지. 얘는 주장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정관 있는데 뭐 어때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죠. 인건비 중에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다 지급급여라는 거지. 그러면 임원에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다하다. 정관에 없는 경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법정 산식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려우면 그냥 법정 산식을 초과한 금액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죠? 법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법인의 소득을 과다지급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결국은. 근데 니들 봐라. 이거 도저히 재직기간 중에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100배 정도 되면. 그렇죠? 그냥 임시 방편이죠. 게다가 이렇게 한 번 주고 나서 더 그렇게 계속 줄 수도 없을 것 같다. 한 번이야. 임시 방편이라는 거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과도한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원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지금 퇴직급여라는 형식을 빌려서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치 뭐 준 거라고 보냐면 배당 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법인세 내고 배당 받아가라 이 얘기예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먼저 법인세를 내는 거잖아요. 법인세 내야 배당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배당 받기 위한 거 아니냐 결국. 그래서 과다하다고 본 거죠. 퇴직급여 송금 산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물어본다면 첫 번째 과다지급급여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하면 돼요. 과다지급급여는 두 가지예요. 법에서. 임원급여나 동일치기 임직원 대비 과다보수가 과다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과다급여는 법에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자,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 건 두 가지예요. 과다급여 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해예요.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해서 잉여금으로 주면 법인세 내고 배당으로 받아가는 건데 근로자이기 때문에 배당 주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해 처분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 법에는 예외를 두고 있죠.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결의할 때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세 가지 예외가 있죠. 다 아실 거예요. 자기주식, 우리사주조합, 차익보상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PS 주는 거 있죠. 성과배분, 상여금.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현실적 퇴직 여부부터 쓰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현실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직금으로 본다. 그리고 지급 한도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그 지급 한도를 넘는 건 과다한 급여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좀만 쉬었다 할게요. 좀 덥네요.